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고 공포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이런 역설적인 지금 주식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주식시장을 하락시켰던 이 원인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지목된 게 뭐죠?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졌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국채금리가 왜 이렇게 올라갔었죠? 국제유가가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3.7% 9월달에 증가하면서 이렇게 바닥을 찍고 두 번이나 연속으로 반등을 해 올라갔죠. 투자자들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이제 거의 다 잡혀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했었고 또 금리 인하에 베팅해서 국채를 매수했던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겠다, 소비자 물가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고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가니까 이게 단기에 끝나지 않겠구나, 미연준이 금리를 뭐 한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이건 인정하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바로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년 말 또는 그 후년에 돼서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국채를 이렇게 팔아치웠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왔던 겁니다.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시장도 별로 좋지 않았죠.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 이유는 장기 국채 금리와 함께 움직이는 이 대출 금리죠.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가 이렇게 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위험 대출금리가 뭐죠? 바로 국채입니다. 왜 무위험 대출금리 기준이 국채일까요? 국채는 우리가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6%다 그러면 우리가 10년 동안 국가의 돈을 빌려주면 매 분기마다 연 4.6%로 이렇게 계산되죠. 그렇게 해서 4분의 1, 한 금액만큼 따박따박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도 국가가 알아서 돌려줘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업에 연 4.6% 정도로 대출을 해주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채가 4.6%인데 기업에 대출을 해줄까요? 절대 안 해주죠. 기업은 망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이 잘못되면 이자도 못 받고 원금도 다 날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신용도가 국가보다 훨씬 낮은 이 기업의 돈을 빌려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국채를 사고 마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금리가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미국 15년 만기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6.78%라는 말은 지금 미국에서 부동산을 저당 잡고도 연 6.78% 이상은 줘야 대출을 받고 돈을 빌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부동산을 저당 잡힌 것도 아닌 이런 중소기업 같은 이런 친구들이 대출을 받으려면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 이상을 줘야 돈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이렇게 이자가 올라가는 건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최근에 특히 기술주 같은 친구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이유는 뭐죠? 자금 조달이 악화되는 것, 이것도 뭐 문제긴 하지만 이 친구들이 광고로 먹고 사는데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커진다. 특히나 이렇게 중소기업이든 뭐 중견 이런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이 친구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죠? 바로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광고 수익이 줄어들 거다 하면서 최근에 기술주가 좀 더 안 좋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이번 10월 달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올 것 같은, 왠지 고점을 찍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은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도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미국 장기채 금리가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인플레이션이 혹시 잡힌 거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국제 유가를 보면 최근에 82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6달러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죠?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알고 계시지만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로이터 뉴스 보면 이스라엘이 공중공격에 이어 지상공격도 준비 중이다.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같이 움직여서 이스라엘에 공격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5차 중동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반등을 한 상황인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국채금리가 떨어졌을까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전쟁 위기, 이 우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 전쟁이든 경제 위기든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가장 안전자산으로 매수하는 게 뭐죠? 달러입니다. 특히 앞으로 전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수요가 위축되면서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글로벌하게 발생한다 그러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겠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때 가장 가격이 크게 오르는 자산이 뭐죠? 바로 미국의 장기 채권입니다. 안전자산 수요로 달러가 올라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데 장기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해서 시세 차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풀어드리면 여러분이 각각 10,000원씩을 주고 국채 2개를 샀습니다. 둘 다 매년 1,000원씩이 들어오는 이런 엄청난 국채예요. 이자율은 10%죠. 근데 하나는 만기가 1년짜리고 하나는 10년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 국채를 사고 싶어 해요. 하나는 1년만 받으면 딱 끝나버리는 이런 국채이고 하나는 10년 동안이나 쭉 이렇게 매년 1,000원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비쌀까요? 네, 당연히 10년 만기짜리의 국채가 훨씬 더 비싸게 팔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가 매수한 국채의 금리보다 시중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국채 가격이 확 올라가는데 만기가 길수록 많이 올라간다.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5차 중동전쟁이 터지면 어쩌나 혹시 글로벌적으로 경기 둔화라든가 침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한 특히 국채 시장의 투자자들이 1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를 많이 매수하면서 국채 금리는 최근에 떨어진 현상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매년 지급되는 이자 액수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반대로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안전자산을 선호한 이 국채 트레이더들이 국채를 매수하면서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위기를 감지하고 트레이더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국채를 사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장기 국채 떨어졌네 하면서 오히려 이걸 호재로 받아들이고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국채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현상과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현상이 완전히 반대인 거죠. 역시나 주식시장의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아이작 뉴턴이 돈을 다 말아먹고 얘기했던 대로 맞출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중장기적인 흐름보다는 이 단기적인 흐름밖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맞췄네 틀렸네 이거 갖다 핏대 세우고 욕하고 난리가 나죠. 그럼 국채 투자자들이 정상일까요? 아니면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정상일까요? 그거 답은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때서야 누가 잘했는지를 알 수 있을 뿐 정답은 없고요. 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쭉 올라가는 구간이면 유동성이 흡수되고 대출 금리가 따라 올라가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디폴트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특히나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연이자 10%를 내야지 돈을 빌려줄 수 있고 개인들도 그렇고 현재 상업용 부동산도 그렇고 최소한 7% 이상은 줘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뭔가 문제가 터지면 부도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시기예요. 자, 그런 시기에는 중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주식시장에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정답인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채널 영상들 보시면 다수 경제지표들을 모니터링 해드리면서 굉장히 리스크가 점점 증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의 비중도 조절하고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교과서적인 정답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은 굉장히 역설적일 수밖에 없고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손해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국채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그 흐름을 보고 주식 투자자들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상황.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진행하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 업황과 함께 움직이는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공개된 영상에선 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의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는 우리 채널에서 제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의견을 들고 있는지 이렇게 가감없이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 흑역사를 먼저 짚고 가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견을 내고 있는지, 과거에는 어떻게 의견을 냈었는지 이런 거 항상 증거 영상도 계속 올려드리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엔비디아의 차트가 바로 우리 흑역사를 그대로 증명합니다. 제가 2019년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2019년 말에 60% 채권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비아냥을 거의 한 2020년 3월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현금 갖고 있다가 저점 매수 이제 해야 된다. 우리 현금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했다가 블렌집에 부채질 하냐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쌍욕을 먹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맞춘 거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 채널에서 뭐 와 이러면서 성지순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구독자가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조회수도 안 늘고 구독자도 안 늘어. 맞췄는데. 그런데 왜 구독자가 늘었냐? 이때 국뽕 영상 같은 거. 그때 우리 기업들한테 전화 돌려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수출 규제하기로 했던 품목들 있죠. 그런 거 만들 수 있냐? 그거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방송했다가 국뽕 영상이 터져서 국뽕 채널로 떡상했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국뽕으로 갈까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경제 채널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자 해서 이렇게 그때 이제 구독자가 늘은 거지 이게 저점 매수를 맞춰서 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2020년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한 6월, 7월, 8월 넘어가면서 엔비디아, 나이키, ASML 빅테크주들이 아주 자주 언급됐습니다. 저도 이제 샀다고 이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졸지에 추천주가 돼버렸어요. 물론 이런 채널에서 추천주 이런 건 안 하는데 어쨌든 2020년부터 계속 존버 인베스트 했던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 채널 보면은 이제 어디 뜸하게 가 있다가 어디 이제 처물려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우리 채널에 와서 존버 하라는 거 얘기 듣고 위안을 삼고 가던 때가 2020년부터 2022년 한 4, 5월 요때까지예요. 근데 2022년 4월에 그때 이제 전향을 하죠. 존버가 아니다. 근데 이때 3월부터 4, 5월 뭐 이때까지 계속 기술주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요 정도면 뭐 많이 먹었지 않냐 이렇게 매도 의견을 냈다가 얘기도 안 하고 매도로 전환했다. 존버에서 매도로 갑자기 금세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하면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변절자 이렇게. 그래서 그때 댓글창이 다 낀 거예요. 욕을 너무 먹으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분할 매도를 하는 바람에 2022년 5월 이후에 급락을 했어요, 기술주들이. 그래서 못 팔고 물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내내 영상 보시면은 2023년쯤에, 초쯤에 아마 뭐 기준금리 인상 중단 얘기 나오고, 뭐 그러면서 반등이 있을 것이다. 그때 팔자. 그때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잘 가지고 있자. 2022년에 이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경제 지표들이 하나, 둘씩 경기 둔화,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어쨌든 우리는 팔아야 되니까. 2023년에 갑자기 반등을 주죠. 그때 이제 제가 계속 금리 인상 중단, 요런 기대감이 커진다. 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때 상반기에 이제 분할 매도를 다 마쳤어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갔습니다. 제가 뭐 거의 한 200달러 후반에서 300달러 가까이 떼서 거기서 거의 다 매도를 했는데 지금 뭐 거의 500달러 가까이 갔어요. 이거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못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100달러 부근에서 사서 이제 거의 한 300달러 가까이서 팔았으니까 이제 많이 먹긴 했는데 갖고 있었으면은 거의 한 5배 튀기는데 이거 참 환장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미쳐요, 사람. 왜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환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런 흑역사 이게 벌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냐?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 2022년 요 초중순 그때까지가 존버 인베스트였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 둘씩 경기 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해서 2023년부터는 사실상 이제 침체를 말하는 침체 인베스트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2023년부터 거의 뭐 명확하게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뭐 증거 영상도 남기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이 투자 결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 채널에서는 어떻게 한다?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언제부터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와 침체에 대한 이런
시그널이 나왔냐? 2022년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경제 지표들이 하나둘씩 경기 둔화에 대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2023년 되면서 이제 경기 둔화 신호들이 거의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확실하게. 자, 그러면 이제 2023년에는 가지고 있던 걸 매도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매도는 사실 테크닉이에요. 오랫동안 주식시장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요거 그림 2022년 내내 보여드렸던 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게 기준금리가 파란색인데, 이게 거의 1%도 안 올랐을 때, 영상 보면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항상 역사적으로 어떻다? 이게 파란색이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하락할 때, 그때 한 번씩 주식시장에 랠리가 꼭 이렇게 오더라. 그때 이제 매도하자. 이 그림을. 어쨌든 이건 뭐 테크닉이죠. 매도는 그냥 테크닉일 뿐이고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떻게 간다는 거죠. 원칙대로 간다는 거예요. 경제지표 다수에서 경기 둔화 및 침체에 대한 경고들이 켜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도. 그리고 다시 언제 매수하냐? 다수 경제지표들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던 뭐 하고 있던 그냥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